빚을 내거나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뭐 빚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당장 우리 국가 채무가 800조가 넘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정부 부채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소위 국가가 보증을 한 채무까지 공기업 부채까지 계산을 하니까 800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탈리아 수준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 한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탈리아, 프랑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빚도 더 못 냅니다. 빚 더 내는 것은 차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데 우리가 국민소득 22,700불, 1인당 국민소득이 22,700불인데 1인당 가처분 소득은요 불과 한 13,150불 정도.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한 5,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수준에서 세금을 더 거두느냐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신기루가 아니고 135조가 든다는 것 이 자체가 신기루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 공약을 제가 짧게만 더 추가를 할게요. 135조 든다는데 이것도 탁상공론이고 거기다가 지방 공약 다 했잖아요. 이 지방에 다리 놓는다, 고속도로는 건설한다. 그게 124조입니다. 자기들 계산한 것만. 그건 애초에 계산도 안 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신기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증세를 하려고 해도 여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노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그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거죠. 예,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뜻은 이제 간접 증세를 해서 복지를 하겠다. 직접 증세는 안 하겠다. 즉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갖다가 이렇게 신설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일단 박근혜 그 대통령이 그 선거 시절에 공약했던 공약 자체도 지금 굉장히 축소했습니다. 135조가 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의 공약이 그것도 선거 때 얘기한 것을 축소해서 좀 조정해서 135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는 결혼하면 이제 뭐 금반지 주겠다고 했고 지금 와서는 이제 135조는 뭔가 하면 이제 14K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135조도 못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은반지로 전락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과정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이 솔직하게 이렇게 어떻게 줄어들었고 어떻게 재조정이 필요한지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지를 아예 하지 않겠다면 몰라도 공약한 것을 일부라도 제대로 하려면은 증세는 불가피하다면은 합리적인 증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증세는 하지 않겠다. 이 상황에 와서도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면 그건 진짜 증세가 심각한 겁니다. 네. 공약 지키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청자들이 오해를 사지 않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네, 제가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미국도 OECD 그 국가보다 더한 G1이고 중국은 G2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방금 이 가장 중요한 걸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편적 복지하려면 일단 우리가 세제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편적 납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득세 안 내는 계층이 50%거든요. 봉급생활자만 하더라도 복지 하자면서 세금 하나도 안 내는 사람이 이 소득세 안 내는 사람이 38%가 돼요. 보편적 납세 10원이라도 내는 그래야 고액 소득에게 세금 좀 더 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135조가 지금 터무니없다는 말씀은 두 분도 다 해주셨는데 실제 지금 135조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정부, 이 앞에 있는 이명박 정부 전부 다 반성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계부를 만든다면서 수입을 봐서 지출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가계부잖아요. 이건 세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세입을 꽤 맞추니까 뭐 두 분 경제학자 계시지만 주먹구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처음에 인수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0조는 세출 계획하고 그래 기존 세금에서 100조를 절약한다는 겁니다. 뭐 기존 세금이 한 1000조, 만조쯤 됩니까? 불과 300조, 400조밖에 안 되는 데서 100조를 세출 계획하겠다. 그리고 50조는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막상 가계부를 내놓을 때는 84조 1000억을 세출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35조를 51조를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 27조 방금 말씀하신 아까 비과세 감면 제도를 다시 줄여서 거기서 18조를 마련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돈을 51조를 마련하겠다 이건데 이거 자체가 주먹구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 분식하면 전부 다 구속시키고 재판합니다. 근데 국가의 재정을 이렇게 분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MB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피해박 안 쓰려고 마치는 해에는 최소한 이게 균형 재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성장률을 높인 것 아닙니까? 성장률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균형 재정 세입시출 딱딱 맞춰놓고 딱 나갔거든요. 근데 성장률을 당장 딱 낮추다 보니까 세수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뭐 올해 당장 상반기에 10조가 세금이 덜 그친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올 하반기까지 얼마가 더 못 그칠지 몰라요. 근데 그 못 그치는 것이 거의 다 법인세하고 소득세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한마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서구처럼 소득세 왕창 올리고 그리고 소비가세 왕창 올려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가세 19% 수준, 20%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 자기가 더 부담하기 싫으면 복지하면 안 되죠. 네, 이게 왕창 올려야 됩니까? 예, 그런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 얘기는 그렇게 큰 변화를 겪지 않으려면 아예 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분명히 쟁점을 갖다 말씀드리면 우선 문제가 되는 거는 세출을 먼저 정하고 세입을 정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세출 자체도 정확하게 안 정했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복지를 약속한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줄여서 계산했기 때문에 복지 축소는 공약보다 줄어들 것이 명확 관하해졌는데 문제는 그렇게 줄여놓은 그 액수 자체도 마련할 방법을 갖다가 제대로 못 마련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한 거는 조금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제출한 방식대로 돈을 거두면 135조의 반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부도서표를 두 장 지금 발행한 셈이 되는 겁니다. 아니, 135조의 반은 아니죠. 100조는 아니 지금 80조는 세출 계획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게 아니고 아니요. 그것도 예, 다 쉽지 않다는 그 거고 얘기인데. 또 하나 더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 106개의 그 지역 공약 사업 그 지역 공약 사업도 사실은 지금 전혀 자금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무슨 124조를 전부 다 민자를 들여와서 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어떤 재정 지출을 누가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태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노 의원께서는 세금 왕창 거두자는 거고 나는 지금 세금 왕창 거두는 것도 저는 왕창이라는 말 안 얘기입니다. 썼고요. 제대로 거두자는 거죠. 예? 예. 아니 세금 지금 그렇게 그래 폭력적인 용어를 좋아하십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135조도 지금 숙소된 금액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지방 공약 이행하는데 124조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절반만 하더라도 70조, 124조 보통 벌써 200조예요. 그것도 줄여서 그랬다고 하니까 최소한 300조를 더 거두려면 세금을 정말 왕창 거둬야 됩니다,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부자들 세금 왕창 깎아줬지 않습니까? 80조가 왕창 깎아주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80조가 왕창 아니 뭡니까? 그거라도 제대로 그 80조랑 그것보다 그 위 상수입니다. 부자 감세를 처리하는 것만 초등학교 때부터 상수 제도로 하면 80조란 말 안 거죠. 나와요. 자꾸 그렇게 선동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80조는 무슨 80조? 부자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약을 그런 복지 공약을 뺄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요. 복지 공약 우선순위 조정하는 것은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 머리 맞대고 하면 하룻밤이면 다 끝납니다. 그걸 갖고 자꾸 이게 복지가 뭐 대단히 어려운 산수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무상보육이라는데요. 지금 보육원에 아이들 맡기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문제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하는 맞벌이 부부, 워킹맘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이 몸이 아픈 어머니들을 위해서 보육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구에서는 뭘 따집니까? 여성 취업률과 보육원에 보내는 그 비율을 항상 비교를 합니다. 보육원에 보내는 비율이 여성 취업률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아이를 하나 낳으면 태어나면 한 달에 75만 5천 원씩 보육원에 지급을 합니다. 그 1년이면 900만 원이에요. 아이 하나 낳으면. 그걸 보육원에 지급하는데 거기에 이제 줄 쫙 서잖아요. 그러면 보육원 주인, 어린이집 주인 같으면 반일반 아이를 택하겠습니까? 전일반 아이를 택하겠습니까? 돈은 똑같이 주는데 당연히 부담이 지금 반일반을 택하겠죠. 이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유아마담들, 아이들 그걸 먼저 택하는 거예요. 그쪽이 더 또 부유하고 나중에 무슨 뭐 교제대 이런 걸 받기도 편하니까. 근데 막상 필요한 저소득층이라든가 맞벌이 부부라든가 워킹맘 아이들은 안 받는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실제 아주 열악한 데 사는 분들은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지 않으면 주는 양육수당 20만 원. 그것 때문에 보육원에 또 안 보내요. 이러니까 지금 현행 보육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냐 이겁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어떤 그 무상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다 수정을 말씀이세요? 해야죠. 순서가 신상희 교수님 제가 먼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 15년 동안 어떤 경과를 밟아왔고 지금 민생이 얼마큼 불안해져 있고 지금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국민 행복 지수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꼬지 수준으로 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유는 뭔가 하면요. 지금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될 어떤 모멘텀을 찾아야 되고 그게 이제 복지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바로 작년에 여야 후보들이 함께 공약을 내세웠던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줄이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까지 상태, 악화되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복지 공약을 축소할 수는 없다. 복지 공약을 최대한 지키겠다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원칙은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다만 그 정세 없는 그 복지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요 방법, 요 기준, 요 프레임 자체만 철회해주면 그는 우리 여야 정치권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적 공론에 붙이고 우리 국민들이 충분하게 토론하고 합의하면 저는 재원을 마련할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민주주의고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그걸 꽉 쥐고 안 놔주고 계신단 말이죠. 이걸 먼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7년도에 2만 불을 다시 넘어서 이제 22,700불입니다. 지금 중진국 함정에 나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22,700불. 근데 OECD 국가에서 우리보다 낮은 국가 있습니까? 낮은 국가 있어요. 두 분 한 말씀 해보세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가 있습니까? 노르웨이 9만 불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인구 880만 명에 국민소득이 1인당 5만 5천 불이에요. 핀란드도 5만 불에서 6만 불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하고 무슨 아니, 관계가 잠깐만요.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밥을 안 먹어야 1인당 됩니까? 국민소득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방금 교수님께서 아까 아니, 국민 그 나라-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예. 국민 부담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국민 부담률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국민 부담률은 1,000원을 벌면 세금을 얼마를 내고 더하기 4대 보험을 얼마나 내느냐. 그 보태면 그 국민 부담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조세 부담률이 20%예요. 거기다가 아까 26%라고 했는데 26%가 국민 부담률이고요. 예, 국민 부담률은 26.8%입니다. 네. 정확히 27%입니다. 올해 현재 그 4대 보험이 우리는 단순히 국민 부담률이 아니라 이게 세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국, 독일 같은 나라하고 틀려서 국민연금만 해도 그래요.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국민연금 영국에는 안 낸다고 해서 붙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압류 안 해요. 경매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많이 내면 적게 받고 적게 내는 사람은 많이 받는 구조예요. 소득 재분배 구조입니다, 이게. 이러니까 국민연금을 안 내도 건강보험을 안 내도 집을 경매를 하고 자동차를 경매를 합니다. 이것이 강제 징수를 하는 제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조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국민 부담률이 아니고 조세 부담률이 26.8%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에 22,700불에 예,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1인 그 기업 부분 빼고 정부 부분 빼면 1인당 그 가처분 할 수 있는 영역은 불과 13,000불입니다. 여기에서 담세를 하는 것을 27%를 빼버리면 가처분 소득이 얼마 안 돼요. 안 그래도 전세값 오르고 뭐로 상 난리가 나 있는데. 근데 개인 아니, 가처분 소득하고 기업 가처분 소득이 좀 아니, 다릅니다. 잠깐만. 기업 여기다 가처분 가처분 소득은 소득이 500%가 결국은 넘어요. 감세율은 개인에게 다 오는 부담이니까 내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현혹시키면 안 많은 되지. 나라하고 다르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구는 마치 엄청난 복지해준다. 복지 비용이 30%다. 그게 뭐가 다 포함되다가 있는지 내가 지금 시간만 많이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단적으로 지금 복지하자는 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노령연금, 그다음 무상의료 아닙니까? 지금 서구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반 그 복지 이런 거 빼고요. 그런 5대 복지만 얘기하면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영국이 100% 하다가 사회주의 그 노동당 시절에 100% 하다가 11% 줄어들었습니다. 무상보육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0세부터 5세까지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나라도 네. 아니지만 또 그리고 뭐 사실과 다른 이야기 아니 뭐 이것뿐 아니 스웨덴이 잠깐만요. 어떻고 우리 프랑스가 보육이 어떻고 왜 우리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복지가 지금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가니까 내 두 분 학자들에게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드리는 얘기예요. 변호사님, 아까 국민소득을 자꾸 이야기하셨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23,000불이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복지 수준도 소득 수준에 맞춰서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올라가야지.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걸 스웨덴식으로 40%를 아니요. 매기자 하면 그거 말이 돼요, 그게? 네, 그런데 스웨덴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그 복지 수준이 높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이 25에서 30% 사이에 있는데 영국이 우리보다 당세율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영국이요. 잠깐만요. 그런데 영국은 25%밖에 안 됩니다.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나라들이 그러니까요. 그 나라들이 독일이 당세율이 21.5%예요. 사회 부담을 다 합치면 28% 정도 됩니다.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자, 스웨덴 얘기만 왜 자꾸 합니까? 스웨덴 얘기만. 전 변호사님. 스웨덴이 인구 880만에 대가리 숫자마다 아니, 잠시만요. 아니, 제가 네, 저희가 정리를. 아니, 그 학자들이 자꾸 엉터리 얘기를 하면 안 아니, 돼요. 근데 잠시만요. 박지성 그 축구 선수가 지금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인구 얼마 되는 나라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5천만 넘고 2만 불 넘는 나라만 얘기합시다. 미국, 영국, 좀 독일, 가만히 프랑스, 이탈리아, 있으라니까요. 일본 이런 나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요. 박지성 선수가 요즘에는 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만은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을 가지고 소득세를 얼마를 내는가 하면은 52%를 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 영국에 있을 때는 자기 연봉의 50%를 소득세로 냈습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손흥민 있죠? 45% 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손흥민보다 박지성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는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들 1인당 평균 52억을 연봉 받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얼마 내고 있습니까? 38%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지성이 한국에 오면 돈을 갖다가 소득세를 더 적게 내도 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이른바 부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있어요. 그것도 또 나라가 오류예요. 커서 세금을 적게 내야 자꾸 됩니까? 방송에서 오류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잠시만요. 아닙니다. 서구의 소득세 최고 구간이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38%입니다. 우리 얼마입니까? 38%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변호사 되셨어요? 똑같다니까. 영국이 50%예요. 내가 책임질게. 아니, 나라에 예, 따라서 책임지세요. 더 똑같이 높은 38%예요. 나라도 소득세 있고. 최고 구간은. 최고구간이 영국이 50%고요. 에이, 그런 말. 서구 OECD 평균이 최고 구간이 38%입니다. 우리도 38%고. 지금 내가 나라별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또 갑자기 말을 돌리세요? 이거를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시면은 뭐 어느 나라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이게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나온 그 세제 개편안 파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거위털을 뽑는 게 세금을 걷는 거다 이런 말을 해서 국민들의 좀 반발을 많이 샀는데 이 세제 개편안이 나온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거셌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반발이 거센 것은 세금을 갖다가 한 푼이라도 더 내기 싫다가 아니라 네. 실제로 보면은 뭐 5,500만 원 이하는 이제 뭐 그 16만 원 정도 더 내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 왜 반발이 컸느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액수조차도 부담이 되는 분도 계시지만 다수는 평소에 그 이번 증세안이 발표되기 전에도 우리나라 지금 세금 걷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많이 버는 고소득 뭐 전문직이라거나 또는 대기업이라거나 이런 데는 세금을 많이 깎아주거나 좀 덜 내면서 나는 유리지갑 있는 대로 다 이렇게 공개되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이번 세금 이 제도 개편이 과거의 불만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래서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린다거나 또는 고소득 뭐 이 자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새롭게 걷는다거나 하는 그런 조치 없이 그냥 이제까지 늘 내던 사람에게 또 조금 더 내게 만드니까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가장 큰 반발이 그래서 유리지갑 아니냐, 근로자들만 유리지갑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철지갑과 네. 철제 금고는 왜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가벼운 유리지갑 속이 퉁 보이는 것만 건드리느냐 이 불만인 거죠. 잠시 피해 의식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나도 이 세제발전안 보면서 대단히 그날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난 왜 기분이 안 좋았느냐. 보편적 복지하려면 보편적 납세해야지 하는 얘기를 내가 그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때. 왜 안 하고 쓸데없이 일어나면 만들었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세금 폭탄이라고 한 야당 국회의원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일종의 사기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서민들이라면 누굽니까? 우리 소득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위 50%를 하나도 안 내요. 그리고 봉급생활자 하위 38% 하나도 안 냅니다. 그 사람들이 서민 아닙니까?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안 내는데 무슨 세금 폭탄입니까? 그리고 아까 3,450만 원이 상위 28%라고 기재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상위 28%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인당 한 사람이 보면 3,450만 원인데 4인 가족이 3,450만원씩 다 벌면 상류층이겠지. 물론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달에 16만 원을 더 받는 것이 어떻게 폭탄이냐. 3,45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한 280만 원 봉급쟁이 들입니다. 네.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대기업에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아이 하나 낳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서 1년에 900만 원을 줍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1년에 노령임금 240만 원씩 줘요. 한 달 2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동생이 만약에 대학 다니면 반값 등록금 최소한 350만 원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다 받으면서 1년에 16만 원 더 내라고 하는 것을 폭탄이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이 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우리가 보편적 납세를 해야 되고 우리가 처음부터 세금을 지금 50%만 냈지만 이제 한 80% 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편적 증세를 해야 된다. 세금 더 냅시다. 중위권도 더 내고 그리고 상위권은 말 것도 없이 더 내고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근데 자꾸 부자 감세 이러는데요. 솔직히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좀 적어봤어요. 지금 부자 감세했다고 하는 그때 얘기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이 상위 10%가 이 부자 감세했다 하는 그 결과가 세금 부담률이 그 80%에서 85.5%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위권은 이 세금 부담률이 4.98%에서 3%로 경감이 됐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과거의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이죠. 그 사람들이 자꾸 그때 부자 감세가 아니고 혜택을 본 사람들은 서민들하고 중위권이 더 혜택을 받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위층이 지금 세금을 부담하는 게요. 뭐 법인은 빼놓고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20%를 부담합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5.5%를 부담해요. 우리가 결코 작은 누진이 아닙니다. 누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우리가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제가 지금 학자적 양심을 걸고 솔직히 양심을 걸고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리겠어요? 네, 예. 법인세하고 종부세 이제 이런 거를 지난 정권 때 내렸지 않습니까? 25% 최고 구간이었는데 법인세가 그 22%로 내려왔잖아요.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다 내렸죠. 그러니까, 다 내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내린 거잖아요. 그 한시적으로 내렸으면 예. 지금 도로 다시 제자리를 돌리는 걸 논의해야죠. 제자리 돌리기 하지만 종부세는 그것은요. 이 일종의 부자에게 징벌적 과세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 반대예요. 실제로 보면은 소득세를 갖다가 뭐 고소득인 사람들이 그 전체 소득세 중에서 거의 뭐 80~90%를 담당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누진세율이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세금 깎아달라기보다는 세금 많이 낼 수 있도록 소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소득이 한쪽으로 몰린 그 결과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지금 전체 보면 소득세보다 우리가 이 전체 조사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법인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인세 보십시오. 실제로 법인세를 갖다 그렇게 깎아줬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세도 보면은 대기업이 더 많이 깎아줬어요. 가장 많이 깎아준 게 삼성전자예요, 오히려. 실효세율을 따지면은 거의 자기 법인세 명목세율을 이렇게 보다 한 절반밖에 세금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부자 감세로 이어진 것이고 이 결과가 뭡니까? 오늘 발표됐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가계 부채가 총 약 1000조에 가까운 980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들이 지금 사내 유보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가 됩니까? 200조입니다, 200조. 200조의 현금을 갖다가 쓸 데가 없어서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게 지금 200조예요. 이것이 지금 2년 사이에 2배로 늘었습니다. 2년 전에는 100조였습니다. 이게 100조가 200조 늘었는데 2년 만에 그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부채는 동시에 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효과가 나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복지고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세가 불가피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예. 보편 정세를 해야 됩니다. 보편 납세를 해야 돼. 보편 납세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나는 복지를 보편적 해야죠. 복지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요. 대한민국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그런 말씀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데 보편적 복지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편적 복지하자는 사람들이 왜 독거노인이나 소녀가정 같은 이런 복지 사각지대 왜 눈 감고 있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부터 먼저 해야죠. 눈을 부릅뜨고 있죠. 거기부터 먼저 해야죠. 그러면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에요? 독거노인 늘어나고 독거노인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자식하고 줄이 다 끊어진 독거노인만 10만 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이 어떤 안을 내놓았습니까? 왜? 저희들은 많이 내놨죠.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 감세 처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독거노인 돕기 위해서. 지금 보편적 복지보다는
솔직히 말해서요, 복지 사각지대가 이 진짜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독거노인, 이 고독 사는 독거노인들요, 그리고 소녀 가장들, 그리고 희귀병 환자들, 무엇보다도 아까 지금 대기업이 200조 사놓고 지금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 갖고 있습니까?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워낙 규제가 많고 워낙 지난번에 저하고도 같이 토론하셨지만은 법인세 깎아줘야 될 때 논리가 뭐였습니까? 법인세요? 법인세 깎아주면 투자한다는 거였잖아요. 잠깐만요. 깎아줬더니 투자 안 했다는 잠깐만요. 거잖아요. 법인세요. 그럼 이제 깎아주지 자꾸 말자는 우리나라가 거 아니에요. 법인세가 되게 많이 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캐나다 지금 한 15% 될 겁니다. 왕창 낮춰갖고 지금 싱가포르, 대만, 홍콩 우리하고 경쟁국들이 전부 다 16%, 17%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법인세가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 오바마도 그랬죠. 35% 법인세를 28%로 낮추겠다. 지난번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솔직히 말해서 자본국입니다.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거대 국가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가 높아도 괜찮아요. 자본국이니까. 우리는 자본을 받아들여야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경쟁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경쟁국들이 전부 다 법인세가 16%인데 우리가 법인세가 22%,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4%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 법인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자꾸 법인세를 많이 우리나라 깔아준다는데 법인세 제가 하나만 실효세율은 비교할게요. 절반밖에 안 돼요. 지금 다른 나라에. 대기업 조세 감면액이 아니 2008년에서 지금 2012년까지 3조 5천억에서 4조 6천억으로 3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그 세금을 얼마나 더 많이 깎인지 압니까? 무려 퍼센트가 83% 깎였어요. 이게 이래는도 자꾸 부자만 자꾸 깎아준다. 대기업만 깎아줬다. 정 아니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더 많이 깎였고 대기업은 더 적게 깎인 거죠. 다만 우리가 규제를 더 줄이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워낙 세계적 금융위기니까 어떻게든지 법인세를 좀 낮춰갖고 투자를 받아들이고 기업 이 투자 환경을 활성화. 자꾸 그런 식으로 물건 늘어지면 안 되죠. 저희가 이제 뭐 부자 그나마 증세,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얘기하니까 물건 늘어지잖아요. 뭐는 엉터리예요. 잠시만요. 물건 늘어지지 않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 말했죠. 저희가 지금 부자 증세이기도 하고 법인 그 어떤 세금을 걷는 원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세수 규모를 봐서 그렇고 보편적 증세 없이 복지가 복지를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빠르게 하든 느리게 이렇게 확장하든 보편적 증세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편적 증세를 하든 어떻게 하든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데 그간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 조세 행정 자체가 여러 가지 불신을 많이 자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보편적 증세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지금 일부 고소득자들의 어떤 이 세금 탈루가 일정하게 있다는 것 또는 여기에 지금 이제 조세 피난처 같은 데서 이렇게 도망가서 세금 안 내고 있는 그런 현실, 이 지하 경제의 양성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물리는 그런 조치가 사실은 조금 반발 정도라도 앞서서 시행되면서 특히 부자 감세 이런 걸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바로잡는 그런 조건 속에서 보편적 증세로 나아가야 된다. 네. 저는 보편적 증세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여야가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세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신까지 감안할 때 이 세금은 이거 증세를 하더라도 그냥 소득세에서 조금 증세하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복지에만 쓴다. 4대 강이든 뭐든 딴 데는 안 쓴다. 이런 걸 딱 못 박는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어떤 세목을 신설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뭐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소득세라거나 법인세라거나 또는 재산세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누진적으로 몇 퍼센트를 갖다가 더 걷는 식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폭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복지를 갖다가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회적 합의를 갖다가 해내는 속에서 그것을 재원을 갖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걷자 이렇게 나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국민들 또는 국민 경제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금 인상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 됩니까?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구매력, 가처분 소득 어떻게 늘릴 겁니까? 복지 말고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성장의 유일한 키는 복지가 주고 있다. 이 복지를 갖다가 비틀거나 막으면 성장도 끝나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세를 갖다 도입하는 것을 갖다가 여야가
진작에 검토해야지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경운시한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이렇게 막 과거에 한나라당이 하던 그 표현, 그 수법을 그대로 흉내낼 필요는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세를 하게 되면은 일단 보편 증세는 될 것 같은데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더 거둘 때는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 부담률이 20% 그리고 세금과 마찬가지인 그 소위 그 4대 보험 같은 것이 6.8%입니다. 예, 엄청나게 6.7%입니다. 아니죠. 이 통계를 방금 정확히 올해 지금 나온 지금 저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기재부에서 올해 이번에 나온 저도-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자료가 6.8%대가 있습니다. 예, 막 그건 그렇다 치고 5.7%입니다. 예, 뭐 그건 나중에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다시. 저도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아까 얘기하지만 우리 현재 평균 소득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방금 말하는 사회복지세 거두자. 그러면 다른 뭐 세목을 없애고 사회복지세를 거두자면 또 모르겠는데 별도의 사회복지세를 두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담세율을 높이자는 건데 그러면 그 가치분 소득이 또 다 줄지 않습니까? 그 중산층에게는 안 받습니까? 최고소득층에만 받습니까? 중산층에도 다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편적 납세 동의하시죠, 아까? 그러면 저소득층에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걷는 것보다 얻는 게 더 아니죠. 많으니까. 일단 가치분 소득이 줄잖아요. 내가 나중에 나한테 점심을 줄 값에 일단은 내 호주민 속에 돈 뜯어가는데 지금 우리 국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부모에게 1년에 240만 원 그렇게 줄 말씀하시는 게 값에 세금 자기에게 폭탄론이에요. 1년에 16만 원 받아가는 거 그거 갖고도 불 켜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이 또 아까 말씀하신 거 나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 순서에 맞게 좀 해나가야지 사회복지세든 무슨 세든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이 국가는 어차피 악당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제레미 벤덤이 한 얘기예요. 세금 거두는 국가가 악당이 지금 악당이 아닙니까? 국가가 결코 좋은 일을 한 아무리 해도 세금을 거두면 그거는 국가를 악당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은 어차피 있습니다. 가장 반발이 적은 것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내가 뺏기고도 충분히 설만한 여분이 있어야만 덜 불키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소득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아까 복지를 해야만 쓸 돈이 있어야만 성장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장은 뭐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까? 규제 풀고 투자 환경 갖춰주면 성장해요. 대통령이 몇 마디만 제대로 해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렇지 복지한다고 해서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자꾸 네. 지금 우리 좌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좌파의 고집이고 그건 좌파의 고집이에요.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세상에 복지에서 성장하는 나라 없습니다. 성장은 성장 패러다임으로 틀을 제대로 잡아줘야만 성장하는 거겠죠. 그래야만 성장을 하면 우리가 굳이 세금, 사회복지세 이런 거 안 걷어도 제대로 세금 잘 걷어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7%만 성장하면요. 우리 복지할 거 다 하고 자주 국방합니다. 복지에서 성장한 나라 많습니다. 지금 예, 브라질도 그렇고요. 예. 브라질이 지금요. 위기에 얼마나 빠지는지 말씀 아십니까? 좀 듣죠. 예. 예, 듣고 하시죠. 하실 말씀 해놓고 있는데 네, 지금 얼마 전에 그 정부가 그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올해 조세 부담률이 그 아마 이제 20.2%인가 봐요. 이거를 20.1. 이제 20.2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말씀은 이거를 2017년 임기 말이죠. 예. 그때까지 21%로 그러니까 0.8% 포인트 높이는 거죠. 이거를 지금 5년 동안에 정부 재정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이라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지킬 생각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말 다른 나라 OECD 평균이라든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유치하면 뭐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하면서 왜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게 지금 21%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0.8%포인트 높여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걸 그래도 뭐 한 2% 내지 한 3%라도 3%포인트라도 더 높이면 이게 GDP가 1,300조 원이니까 그래도 한 30조 원 안팎으로 세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게 낭만적인 생각이죠. 아니요, 낭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걷는 방법을 이걸 걷는 방법을 이게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면서요. 조금 따라간 겁니다. 많이 간 것도 아니에요. 조금 간 건데 요거 조금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을 강구해보자라고 한 것도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어쨌건 저는 이거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논쟁이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치권에서 토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께서 이걸 탁 잡고 계신 거예요.
정세 없는 복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레임을 풀어줘야 되는데 네. 저는 이 프레임을 풀어주고 한번 정치 사회적인 공론에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다. 네. 이 정세하지 않겠다는 것부터 하나의 공약 아닙니까? 세금 안 올리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부터 지켜야 되겠죠. 복지하겠다는 공약도 그런데요, 있었죠. 기본적으로 자꾸 글로벌 스탠더드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진짜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스탠더드입니다. 진짜 스탠더드는 우리가 아까도 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0.1이고 거기에다가 이게 4대 보험을 보태면 26.8%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 부담률이 27% 가까이 돼요. 사실은 그보다 더합니다. 뜯어가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 GDP 중에서 공공지출을 위해서 쓰는 액수가 28%입니다. 이거 거의 해마다 변함이 없는데 28.1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덩치가 비슷한 나라 프랑스 51%예요. 독일은 55%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독일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것도 부자라고 하면 어떻게 갑자기 또? 그 나라가 얼마나 부자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부자 아닐 때도 그 나라가 그랬어요. 지금 그 독일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독일이 5만 불입니다. 2만 불 되기 전에 2만 불 대학 되기 전에도 무상이었어요. 정부 재정의 50%를 복지에 썼다는 그 거예요. 나라는 전원책 변호사가 네네. 없었어요. 그 토론은 새로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복지하자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정세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좀 이제는 뭐 너무 공약에 연연해하지 말고 또 이 뭐 직접 정세는 안 한다, 간접 정세는 한다. 근데 간접 정세는 정세는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정세를 하되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기회에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정세를 어떤 수준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 국민적인 어떤 합의를 밟는 절차를 정부와 또 정치권이 이렇게 이루 나가야 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경우에 뭐 자세한 걸 또 따로 발표했습니다만은 연 한 20조 정도의 새로운 어떤 그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5년간 100조라면은 지금 정부가 또 다른 어떤 뭐 이 세원 발굴이라거나 또는 이제 이 세입을 갖다가 늘릴 수 있는 여러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135조 정도의 그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지킬 수 있고 충분히 또 국민들도 그 담당할 또 태세가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있는 이만큼 그 135조와 관련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행 방법, 네. 즉 증세의 방법을 같이 논의하자. 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보편적 납세부터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편적 증세하고 그 국민 전부 다 세금 내고 또 세금을 더 올려야 된다. 이건 뭐 해야 되겠죠. 일단 국민이 선택을 하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국민이 선택을 하는 이상은. 그런데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박근혜표 복지 정책 신기루다. 우리 사정으로는 신기루다. 그리고 135조 이것도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 나는 이걸 확신합니다. 탁상 공론이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이 공약 이행하는 것만 하더라도 124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이제 박 대통령께서 복지예산 세는 게 6,600억이다. 맞습니다. 이 복지예산 너무 많이 세요. 제가 계산하니까 1년에 한 3조는 세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복지예산 103조 중에 한 3조는 세는 걸로 외근과하며 통합관리망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 만들었거든요. 그 앞에 워낙 생계 감사원에서 적발이 되니까. 그래서 3년 동안에 생계 6,600억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통합관리망으로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전체 복지예산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6조 6천억이라는 얘기예요. 생계에.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 죽은 사람에게 돈 주고 뭐 이게 제대로 입력 안 해가지고 엉뚱한 데 돈 주고 하는 그렇게 새 나간 돈이 6,6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바로 잡아도 제대로 된 것 아니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 다 하셨다시피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거두거나 아니면 성장을 왕창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성장 필요하면 물 건너간 것 같고 근데 이제 빚은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스탠다드앤푸어스 지금 그 보고서로는 우리가 2012년부터 균형 재정을 해도 2050년 되면 국가 총생산의 6.8%를 국가 채무 이자로 내야 된다 이러는데 2016년까지 균형 재정 안 하면 투기 등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당장 어떻습니까? 순국채 발행액이 42조입니다. 올해도 벌써 빚 내고 있어요. 빚을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 마칠 때 되면 국가 채무가 최소한 150조에서 200조 가까이 더 늘 것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공통된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방법 딱 하나예요.
성장 패러다임으로 가면서 우리가 복지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하자. 불필요한 복지는 줄이고 대신에 필요한 복지가 너무 많습니다. 네, 아까도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게 복지 사각지대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부도수표를 두 장 지금 발행한 셈이 되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135조의 반은 아니죠. 100조는 아니 지금 80조는 세출 계획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것도 게 아니고. 아니요, 그것도 예, 다 쉽지 않다는 그 거고 얘기인데. 또 하나 더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 106개의 그 지역 공약 사업, 그 지역 공약 사업도 사실은 지금 전혀 자금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무슨 124조를 전부 다 민자를 들여와서 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어떤 재정 지출을 누가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태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 노 의원께서는 세금 왕창 거두자는 거고 나는 지금 세금 왕창 거두는 것도 저는 불가하다 왕창이라는 이런 말 안 얘기입니다. 썼고요. 제대로 거두자는 거죠. 예? 예. 아니 세금 지금 그렇게 그런 폭력적인 용어를 좋아하십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135조도 지금 축소된 금액이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방 공약 이행하는데 124조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절반만 하더라도 70조, 124조 보통 벌써 200조예요. 그것도 줄여서 그랬다고 하니까 최소한 300조를 더 거두려면 세금을 정말 왕창 거둬야 됩니다,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부자들 세금을 왕창 깎아줬지 않습니까? 뭘 왕창 깎아주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80조가 왕창 아니 뭡니까? 네, 그거라도 그 제대로 80조랑 그것보다 그 위 상품입니다. 부자 감세를 처리하는 것만 초장기 하더라도 때부터 절반은 상수 제대로 하면 해결될 수 80조란 있는 말 안 거죠. 나와요. 자꾸 그렇게 선동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80조는 무슨 80조? 자료가 다 부자 있는데.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약을 그런 복지 공약을 뺄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요. 복지 공약 우선순위 조정하는 것은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 머리 맞대고 하면 하룻밤이면 다 끝납니다. 그걸 갖고 자꾸 이게 복지가 뭐 대단히 어려운 산수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무상보육이라는데요. 지금 그 보육원에 아이들 맡기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문제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하는 맞벌이 부부, 워킹맘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이 몸이 아픈 어머니들을 위해서 보육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구에서는 뭘 따집니까? 여성 취업률과 보육원에 보내는 그 비율을 항상 비교를 합니다. 보육원에 보내는 비율이 여성 취업률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아이를 하나 태어나면 한 달에 75만 5천 원씩 보육원에 지급을 합니다. 그 1년이면 뭐 900만 원이에요. 아이 하나 낳으면 그걸 보육원에 지급하는데 거기에 이제 줄 쫙 서잖아요. 그러면 보육원 주인 어린이집 주인 같으면 반일반 아이를 택하겠습니까? 전일반 아이를 택하겠습니까? 돈은 똑같이 주는데 당연히 부담이 지금 반일반을 택하겠죠. 이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유아마담들, 아이들 그걸 먼저 택하는 거예요. 그쪽이 더 또 부유하고 나중에 무슨 뭐 교제대 이런 걸 받기도 편하니까. 그런데 막상 필요한 저소득층이라든가 맞벌이 부부라든가 워킹맘 아이들은 안 받는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실제 아주 열악한 데 사는 분들은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지 않으면 주는 양육수당 20만 원. 그것 때문에 보육원에 또 안 보내요. 이러니까 지금 현행 보육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냐 이겁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어떤 그 무상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다 수정을 말씀이세요? 해야죠. 순서가 선생님 선생님 제가 먼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 15년 동안 어떤 경과를 밟아왔고 지금 민생이 얼마큼 불안해져 있고 지금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국민 행복 지수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유는 뭔가 하면요. 지금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될 어떤 모멘텀을 찾아야 되고 그게 이제 복지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바로 작년에 여야 후보들이 함께 공약을 내세웠던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지금 줄이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까지 악화되는 상태 그대로 방치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복지 공약을 축소할 수는 없다. 복지 공약을 최대한 지키겠다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원칙은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다만 그 정세 없는 그 복지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요 방법, 요 기준, 요 프레임 자체만 철회해주면 그는 우리 여야 정치권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적 공론에 붙이고 우리 국민들이 충분하게 토론하고 합의하면
저는 재원을 마련할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민주주의고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그걸 꽉 쥐고 안 놔주고 계신단 말이죠. 이걸 먼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7년도 2만 불을 다시 넘어서 이제 22,700불입니다. 지금 중진국 함정에나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22,700불. 근데 OECD 국가에서 우리보다 낮은 국가 있습니까? 낮은 국가 있어요. 두 분 한 말씀해 보세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가 있습니까? 노르웨이 9만 불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인구 880만 명에 국민소득이 1인당 5만 5천 불이에요. 핀란드도 5만 불에서 6만 불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잠깐만요.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밥을 안 먹어야 1인당 됩니까? 국민소득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방금 교수님께서 아까 아니, 국민 그 나라- 저도 얘기 좀 합시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국민 부담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국민 부담률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국민 부담률은 1,000원을 벌면 세금을 얼마를 내고 더하기 4대 보험을 얼마나 내느냐. 그 보태면 그 국민 부담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조세 부담률이 20%예요. 거기다가 아까 26%라고 했는데 26%가 국민 부담률이고요. 예, 국민 부담률은 26.8%입니다. 네. 정확히 27%입니다. 올해 현재 그 4대 보험이 우리는 단순히 국민 부담률이 아니라 이게 세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국, 독일 같은 나라하고 틀려서 국민연금만 해도 그래요.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국민연금 영국에는 안 낸다고 해서 붙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압류 안 해요. 경매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많이 내면 적게 받고 적게 내는 사람은 많이 받는 구조예요. 소득 재분배 구조입니다, 이게. 이러니까 국민연금을 안 내도 건강보험을 안 내도 집을 경매를 하고 자동차를 경매를 합니다. 이것이 강제 징수를 하는 제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조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국민 부담률이 아니고 조세 부담률이 26.8%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에 22,700불에 예,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1인 그 기업 부분 빼고 정부 부분 빼면 1인당 그 가처분 할 수 있는 영역은 불과 13,000불입니다. 여기에서 담세를 하는 것을 27%를 빼버리면 가처분 소득이 얼마 안 돼요. 안 그래도 전세값 오르고 뭐로 상 난리가 나 있는데. 근데 개인 가처분 소득하고 기업 가처분 소득이 지금 다릅니다. 기업 여기다 가처분 소득이 500% 결국은 담세율은 개인에게 다 오는 부담이니까 내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통계를 그러니까 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현혹시키면 안 많은 되지. 나라하고 다르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구는 마치 엄청난 복지해준다. 복지 비용이 30%다. 그게 뭐가 다 포함되다가 있는지 내가 지금 시간만 많이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단적으로 지금 복지하자는 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노령연금, 그다음 무상의료 아닙니까? 지금 서구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반 그 복지 이런 거 빼고요. 그런 5대 복지만 얘기하면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영국이 100% 하다가 사회주의 그 노동당 시절에 100% 하다가 지금 11% 줄어들었습니다. 무상보육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0세부터 5세까지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나라도 네. 아니지만 또 그리고 뭐 사실과 다른 이야기 아니 뭐 이것뿐 아니 스웨덴이 잠깐만요. 어떻고 우리 프랑스가 보육이 어떻고 왜 우리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복지가 지금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가니까 내 두 분 학자들에게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드리는 얘기예요. 변호사님, 아까 국민소득을 자꾸 이야기하셨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23,000불이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복지 수준도 소득 수준에 맞춰서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올라가야지.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걸 스웨덴식으로 40%를 아니요. 매기자 하면 그거 말이 돼요, 그게? 네, 그런데 스웨덴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그 복지 수준이 높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이 25에서 30% 사이에 있는데 영국이 우리보다 담세율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영국이요. 잠깐만요. 그런데 영국은 25%밖에 안 됩니다.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그러면? 나라들이 그러니까요. 그 나라들이 독일이 담세율이 21.5%예요. 사회 부담률 다 합치면 저기, 28% 제가 정도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전 딱 스웨덴 변호사님. 얘기만 왜 자꾸 합니까? 스웨덴 얘기만. 전 변호사님, 전 변호사님. 스웨덴이 인구 880만에 대가리 숫자마다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제가 네, 저희가 말씀- 정리를 아니, 그 학자들이 저 엉터리 얘기를 하면 안 아니 돼요. 근데 잠시만요. 박지성 그 축구 선수가 지금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인구 얼마 되는 나라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5천만 넘고 2만 불 넘는 나라만 얘기합시다. 미국, 영국, 좀 독일, 가만히 프랑스, 이탈리아, 있으라니까요. 일본 이런 나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요. 박지성 선수가 요즘에는 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만은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을 가지고 소득세를 얼마를 내는가 하면은 52%를 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 영국에 있을 때는 자기 연봉의 50%를 소득세로 냈습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손흥민 있죠? 45% 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손흥민보다 박지성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는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들 1인당 평균 52억을 연봉 받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얼마 내고 있습니까? 38%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지성이 한국에 오면 돈을 갖다가 소득세를 더 적게 내도 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이른바 부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네. 있어요. 그것도 또 나라가 오류예요. 커서 세금을 적게 내야 자꾸 됩니까? 방송에서 오류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잠시만요. 아닙니다. 서구의 소득세 최고 구간이 몇 %인지 압니까? 38%입니다. 우리 얼마입니까? 38%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변호사 되셨어요? 똑같다니까. 영국이 50% 내가 그때 예요. 말했는데 책임질게. 아니 나라에 예, 따라서 책임지세요. 더 똑같이 높은 38%예요. 나라도 있고. 소득세 최고 구간은. 최고 구간이 영국이 50%고요. 에이, 그래 말 서구 OECD 평균이 최고 구간이 38%입니다. 우리도 38%고. 지금 내가 나라별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또 갑자기 말을 돌리세요? 이거를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시면은 뭐 어느 나라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이게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나온 그 세제 개편안 파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거위털을 뽑는 게 세금을 걷는 거다 이런 말을 해서 국민들의 좀 반발을 많이 샀는데 이 세제 개편안이 나온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거셌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반발이 거센 것은 세금을 갖다가 한 푼이라도 더 내기 싫다가 아니라 네. 실제로 보면은 뭐 5,500만 원 이하는 이제 뭐 그 16만 원 정도 더 내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 왜 반발이 컸느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액수조차도 부담이 되는 분도 계시지만 다수는 평소에 이번 증세안이 발표되기 전에도 우리나라 지금 세금 걷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많이 버는 고소득 뭐 전문직이라거나 또는 대기업이라거나 이런 데는 세금을 많이 깎아주거나 좀 덜 내면서 나는 유리지갑 있는 대로 다 이렇게 공개되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이번 세금 이 제도 개편이 과거의 불만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래서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린다거나 또는 고소득 이 자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새롭게 걷는다거나 하는 그런 조치 없이 그냥 이제까지 늘 내던 사람에게 또 조금 더 내게 만드니까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가장 큰 반발이 그래서 유리지갑 아니냐, 근로자들만 유리지갑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철지갑과 네. 철제 금고는 왜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가벼운 유리지갑 속이 퉁 보이는 것만 건드리느냐 이 불만인 거죠. 근데 잠시 피해 의식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나도 이 세제 발전안 보면서 대단히 그날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난 왜 기분이 안 좋았느냐. 보편적 복지하려면 보편적 납세해야지 하는 얘기를 내가 그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때. 왜 안 하고 쓸데없이 일어나면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세금 폭탄이라고 한 야당 국회의원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일종의 사기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서민들이라면 누굽니까? 우리 소득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위 50%를 하나도 안 내요. 그리고 봉급생활자 하위 38% 하나도 안 냅니다. 그 사람들이 서민 아닙니까?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안 내는데 무슨 세금 폭탄입니까? 그리고 아까 3,450만 원이 상위 28%라고 기재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상위 28%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인당 한 사람이 보면 3,450만 원인데 4인 가족이 3,450만 원씩 다 벌면 상위층이겠지. 이건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달에 16만 원을 더 받는 것이 어떻게 폭탄이냐. 3,45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한 280만 원 봉급쟁이 들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대기업에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이 하나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서 1년에 900만 원을 줍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1년에 노령임금 240만 원씩 줘요. 한 달 2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동생이 만약에 대학 다니면 반값 등록금 최소한 350만 원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다 받으면서 1년에 16만 원 더 내라고 하는 것을 폭탄이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이 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우리가 보편적 납세를 해야 되고 우리가 처음부터 세금을 지금 50%만 냈지만 이제 한 80% 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편적 증세를 해야 된다. 세금 더 냅시다. 중위권도 더 내고 그리고 상위권은 말 것 없이 더 내고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근데 자꾸 부자 감세 이러는데요. 솔직히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좀 적어봤어요. 지금 부자 감세했다고 하는 그때 얘기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이 상위 10%가 이 부자 감세했다 하는 그 결과가 세금 부담률이 그 80%에서 85.5%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위권은 이 세금 부담률이 4.98%에서 3%로 경감이 됐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과거의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이죠. 그 사람들이 자꾸 그때 부자 감세가 아니고 혜택을 본 사람들은 서민들하고 중위권이 더 혜택을 받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위층이 지금 세금을 부담하는 게요. 뭐 법인은 빼놓고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20%를 부담합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5.5%를 부담해요. 우리가 결코 작은 누진이 아닙니다. 누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우리가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제가 지금 학자적 양심을 걸고 솔직히 양심을 얘기를 걸고 이제 하자면 말씀드리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리겠어요? 네, 그 예. 법인세하고 종부세 이제 이런 거를 지난 정권 때 내렸지 않습니까? 25% 최고 구간이었는데 법인세가 그 22%로 내려왔잖아요.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다 내렸죠. 다 그러니까- 내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거- 금융위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내린 거잖아요. 그 한시적으로 내렸으면 예. 지금 도로 다시 제자리를 돌리는 걸 논의해야죠. 제자리 돌리기 하지만 종부세는 그것은요, 이 일종의 부자에게 징벌적 과세하는 겁니다. 아니 뭐 저는 그렇게 그 반대예요. 실제로 보면은 소득세를 갖다가 뭐 고소득인 사람들이 그 전체 소득세 중에서 거의 뭐 8, 90%를 담당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누진세율이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세금 깎아달라기보다는 세금 많이 낼 수 있도록 소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소득이 한쪽으로 몰린 그 결과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지금 전체를 보면 소득세보다 우리가 이 전체 조사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법인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인세 보십시오. 실제로 법인세를 갖다 그렇게 깎아줬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세도 보면은 대기업이 더 많이 깎아줬어요. 가장 많이 깎아준 게 삼성전자예요, 오히려. 실효세율을 따지면은 거의 자기 법인세 명목세율을 이렇게 보다는 한 절반밖에 세금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부자 감세로 이어진 것이고, 이 결과가 뭡니까? 오늘 발표됐지만 우리 국민들의 지금 가계 부채가 총 약 1000조에 가까운 980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들이 지금 사내 유보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가 됩니까? 200조입니다, 200조. 200조의 현금을 갖다가 쓸 데가 없어서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게 지금 200조예요. 이것이 지금 2년 사이에 2배로 늘었습니다. 2년 전에는 100조였습니다. 이게 100조가 200조 늘었는데 2년 만에 그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부채는 동시에 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효과가 나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복지고,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세가 불가피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예. 보편 정세를 해야 됩니다. 보편 납세를 해야 돼. 보편 납세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보편적 나는 복지를 보편적 해야죠. 복지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잠깐만. 그런 말씀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데 보편적 복지가 나는, 필요 없다고 예? 하는 분들이 나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편적 복지하자는 사람들이 왜 독거노인이나 소녀가정 같은 이런 복지 사각지대 왜 눈 감고 있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거기부터 눈을 먼저 감고 해야죠. 있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죠. 거기부터 먼저 해야죠, 그러면.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에요? 독거노인 늘어나고 독거노인이 자살률 우리나라에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자식하고 귤이 다 끊어진 독거노인만 10만 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이 어떤 안을 내놓았습니까? 왜 저희들은 많이 내놨죠.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 감세 처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독거노인 돕기위해서. 지금 보편적 복지보다는 솔직히 말해서요, 복지 사각지대가 진짜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독거노인, 이 고독 사는 독거노인들요, 그리고 소녀 가장들, 그리고 희귀병 환자들, 무엇보다도 아까 지금 대기업이 200조 사놓고 지금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 갖고 있습니까?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워낙 규제가 많고 워낙 아니, 지난번에 저하고도 같이 토론하셨지만은 법인세 깎아줘야 될 때 논리가 뭐였습니까? 법인세요? 법인세 깎아주면 에? 투자한다는 아니, 거였잖아요. 잠깐만요. 깎아줬더니 투자 안 했다는 잠깐만요. 거잖아요. 법인세요. 그럼 이제 깎아주지 자꾸 말자는 우리나라가 거 아니에요? 법인세가 되게 많이 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캐나다 지금 한 15% 될 겁니다. 왕창 낮춰갖고 지금 싱가포르, 대만, 홍콩 우리하고 경쟁국들이 전부 다 16%, 17%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법인세가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 오바마도 그랬죠. 35% 법인세를 28%로 낮추겠다. 지난번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솔직히 말해서 자본국입니다.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거대 국가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가 높아도 괜찮아요. 자본국이니까. 우리는 자본을 받아들여야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경쟁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경쟁국들이 전부 다 법인세가 16%인데 우리가 법인세가 22%,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4%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 법인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자꾸 법인세를 아니, 많이 우리나라 깎아준다는데 법인세 내가 하나만 실효세율은 비교할게요. 절반밖에 안 돼요, 지금 다른 나라에. 대기업 그런데 조세 왜 감면액이 투자가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 2008년에서 지금 2012년까지 3조 5천억에서 4조 6천억으로 3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그 세제가 얼마나 세금을 얼마나 더 많이 깎인지 압니까? 무려 퍼센트가 83% 깎였어요. 이게 이래는데 자꾸 부자만 자꾸 깎아준다. 대기업만 깎아줬다. 정 아니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더 많이 깎였고 대기업은 더 적게 깎인 거죠. 다만 우리가 규제를 더 줄이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워낙 세계적 금융위기니까 어떻게든지 법인세를 좀 낮춰갖고 투자를 받아들이고 기업 이 투자 환경을 활성화. 자꾸 잠시만요. 그런 식으로 물건 늘어지면 안 되죠. 저희가 이제 뭐 부자 그나마 증세, 이렇게까지 예, 잠시만요. 엉터리로 얘기하는 거 물건 늘어지잖아요. 뭐는 엉터리예요. 잠시만요. 물건 늘어지지 않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 말했죠. 저희가 지금 부자 증세이기도 하고 법인 그 어떤 세금을 걷는 원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세수 규모를 봐서도 그렇고 보편적 증세 없이 복지가 많이 하든 복지를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빠르게 하든 느리게 이렇게 확장하든 보편적 증세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편적 증세를 하든 어떻게 하든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데 그간의 우리나라의 어떤 이 조세 행정 자체가 여러 가지 불신을 많이 자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보편적 증세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지금 일부 고소득자들이 어떤 이 세금 탈루가 일정하게 있다는 것 또는 여기에 지금 이제 조세 피난처 같은 데서 이렇게 도망가서 세금 안 내고 있는 그런 현실, 이 지하 경제의 양성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물리는 그런 조치가 사실은 조금 반발 정도라도 앞서서 시행되면서 특히 부자 감세 이런 걸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바로잡는 그런 조건 속에서 보편적 증세로 나아가야 된다. 네. 저는 보편적 증세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여야가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세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신까지 감안할 때 이 세금은 이거 증세를 하더라도 그냥 소득세에서 조금 증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복지에만 쓴다. 4대 강이든 뭐든 딴 데는 안 쓴다. 이런 걸 딱 못 박는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어떤 세목을 신설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뭐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소득세라거나 법인세라거나 또는 재산세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누진적으로 몇 퍼센트를 갖다가 더 걷는 식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폭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복지를 갖다가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회적 합의를 갖다가 해내는 속에서 그것을 재원을 갖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걷자 이렇게 나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국민들 또는 국민 경제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금 인상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 됩니까?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구매력, 가처분 소득 어떻게 늘릴 겁니까? 복지 말고는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성장의 유일한 키는 복지가 주고 있다. 이 복지를 갖다가 비틀거나 막으면 성장도 끝나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세를 갖다 도입하는 것을 갖다가 여야가 진작에 검토해야지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경원시한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이렇게 막 과거에 한나라당이 하던 그 표현, 그 수법을 그대로 흉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세를 하게 되면은 일단 보편 증세는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더 거둘 때는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 부담률이 20% 그리고 세금과 마찬가지인 소위 4대 보험 같은 것이 6.8%입니다. 예, 엄청나게 6.7%입니다. 아니죠. 방금 올해 지금 나온 저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기재부에서 이번에 나온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자료가 6.8% 돼가 있습니다. 예, 막 그건 그렇다 치고 5.7%입니다. 예, 뭐 그건 나중에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다시. 저도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아까 얘기하지만 우리 현재 평균 소득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방금 말하는 사회복지세 거두자. 그러면 다른 세목을 없애고 사회복지세를 거두자면 또 모르겠는데 별도의 사회복지세를 두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담세율을 높이자는 건데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또 다 줄지 않습니까? 그 중산층에게는 안 받습니까? 최고 소득층에만 받습니까? 중산층에도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편적 납세
동의하시죠, 아까? 그러면 저소득층에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걷는 것보다 얻는 게 더 아니죠. 많으니까. 일단 가처분 소득이 줄잖아요. 내가 나중에 나한테 점심을 줄 값에 일단은 내 호주민 속에 돈 뜯어가는데 지금 우리 국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부모에게 1년에 240만 원 그렇게 줄 말씀하시는 게 세금 값에 자기에게 폭탄론이에요. 1년에 16만 원 받아가는 거 그거 갖고도 불 켜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이 또 아까 말씀하신 거 나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 순서에 맞게 좀 해나가야지. 사회복지세든 무슨 세든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이 국가는 어차피 악당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제레미 벤덤이 한 얘기예요. 세금 거두는 국가가 악당이 지금 악당이 아닙니까? 국가가 결코 좋은 일을 한 아무리 해도 세금을 거두면 그거는 국가를 악당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은 어차피 있습니다. 가장 반발이 적은 것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내가 뺏기고도 충분히 설만한 여분이 있어야만 덜 불키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소득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아까 복지를 해야만 쓸 돈이 있어야만 성장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장은 뭐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까? 규제 풀고 투자 환경 갖춰주면 성장해요. 대통령이 몇 마디만 제대로 해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렇지 복지한다고 해서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자꾸 네. 지금 우리 좌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좌파의 고집이고 그건 좌파의 고집이에요.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세상에 복지에서 성장하는 나라 없습니다. 성장은 성장 패러다임으로 틀을 제대로 잡아줘야만 성장하는 거겠죠. 그래야만 성장을 하면 우리가 굳이 세금, 사회복지세 이런 거 안 걷어도 제대로 세금 잘 걷어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7%만 성장하면요. 우리 복지할 거 다 하고 자주 국방합니다. 복지에서 성장한 나라 많습니다. 지금 브라질도 그렇고요. 예. 브라질이 지금요. 위기에 얼마나 빠지는지 말씀 아십니까? 좀 듣죠. 예. 예, 듣고 하시죠. 하실 말씀 해놓고 네, 지금 얼마 전에 그 정부가 그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올해 조세 부담률이 그 아마 20.2%. 빚을 내거나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뭐 빚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당장 우리 국가 채무가 800조가 넘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정부 부채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소위 국가가 보증을 한 채무까지 공기업 부채까지 계산하니까 800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탈리아 수준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 한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탈리아, 프랑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빚도 더 못 냅니다. 빚 더 내는 것은 차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데 우리가 국민소득 22,700불, 1인당 국민소득이 22,700불인데 1인당 가처분 소득은요. 불과 한 13,150불 정도.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한 5,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수준에서 세금을 더 거두느냐?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신기루가 아니고 135조가 든다는 것 이 자체가 신기루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 공약을 제가 짧게만 더 추가를 할게요. 135조 든다는데 이것도 탁상 공론이고 거기다가 지방 공약 다 했잖아요. 이 지방에 다리 놓는다, 고속도로 건설한다. 그게 124조입니다. 자기들 계산한 것만. 그건 애초에 계산도 안 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신기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증세를 하려고 해도 여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노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그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거죠. 예,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뜻은 이제 간접 증세를 해서 복지를 하겠다. 직접 증세는 안 하겠다. 즉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갖다가 이렇게 신설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일단 박근혜 그 대통령이 그 선거 시절에 공약했던 공약 자체도 지금 굉장히 축소했습니다. 135조가 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의 공약이 그것도 선거 때 얘기한 것을 축소해서 좀 조정해서 135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는 결혼하면 이제 뭐 금반지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제 135조는 뭔가 하면 이제 14K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135조도 못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은반지로 전락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과정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이 솔직하게 이렇게 어떻게 줄어들었고 어떻게 재조정이 필요한지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지를 아예 하지 않겠다면 몰라도 공약한 것을 일부라도 제대로 하려면은 증세는 불가피하다면은 합리적인 증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증세는 하지 않겠다.
이 상황에 와서도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면 그건 진짜 증세가 심각한 겁니다. 그건. 네. 공약 지키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우리가 지금 높다고 중국처럼 돼서 말씀을 그렇지. 하시니까 네. 시청자들이 오해를 사지 OECD 않 아니 잠깐만요. 국가에서 네, 비교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미국도 OECD 그 국가보다 더한 G1이고 중국은 G2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방금 이 가장 중요한 걸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편적 복지하려면 일단 우리가 세제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편적 납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득세 안 내는 계층이 50%거든요. 봉급생활자만 하더라도 복지 하자면서 세금 하나도 안 내는 사람이 이 소득세 안 내는 사람이 38%가 돼요. 보편적 납세 10원이라도 내는 그래야 고액 소득에게 세금 좀 더 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135조가 지금 터무니없다는 말씀은 두 분도 다 해주셨는데 실제 지금 135조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정부, 이 앞에 있는 이명박 정부 전부 다 반성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계부를 만든다면서 수입을 봐서 지출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가계부잖아요. 이건 세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세입을 꽤 맞추니까 뭐 두 분 경제학자 계시지만 주먹구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처음에 인수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0조는 세출 계획하고 그리고 기존 세금에서 100조를 절약한다는 겁니다. 뭐 기존 세금이 한 1000조, 10,000조쯤 됩니까? 불과 300조, 400조밖에 안 되는 데서 100조를 세출 계획하겠다. 그리고 50조는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막상 가계부를 내놓을 때는 84조 1000억을 세출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35조를 51조를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 27조 방금 말씀하신 아까 비과세 감면 제도를 다시 줄여서 거기서 18조를 마련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돈을 51조를 마련하겠다 이건데 이거 자체가 주먹구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 회계 분식하면 전부 다 구속시키고 재판합니다. 근데 국가의 재정을 이렇게 분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MB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피박 안 쓰려고 마치는 해에는 최소한 이게 균형 재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성장률을 높인 것 아닙니까? 성장률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균형 재정 세입시출 딱딱 맞춰놓고 딱 나갔거든요. 근데 성장률을 당장 딱 낮추다 보니까 세수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뭐 올해 당장 상반기에 10조가 세금이 덜 그친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올 하반기까지 얼마가 더 못 그칠지 몰라요. 근데 그 못 그치는 것이 거의 다 법인세하고 소득세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한마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서구처럼 소득세 왕창 올리고 그리고 소비가세 왕창 올려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가세 19% 수준, 20%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 자기가 더 부담하기 싫으면 복지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왕창 올려야 됩니까? 그런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 얘기는 그렇게 큰 변화를 겪지 않으려면 아예 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분명히 쟁점을 갖다 말씀드리면 우선 문제가 되는 거는 세출을 먼저 정하고 세입을 정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세출 자체도 정확하게 안 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복지를 약속한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줄여서 계산했기 때문에 복지 축소는 공약보다 줄어들 것이 명확 관한해졌는데 문제는 그렇게 줄여놓은 그 액수 자체도 마련할 방법을 갖다가 제대로 못 마련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한 거는 조금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제출한 방식대로 돈을 거두면 135조의 반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